안녕하세요. 그동안 5번에 걸쳐서 평범한 인생을 발췌 낭독했어요. 오늘은 낭독하기 전에 책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네요. 이 책은 제목 그대로 평범한 삶을 산 한 철도 공무원이 죽음을 앞두고 자서전을 쓰면서 자기 내면에 있던 8개의 자아와 만나게 되는 이야기예요. 8개의 자아라는 말이 저를 끌어당겼다고 할 수 있죠. 저는 읽기 전에는 가시나무새라는 노래도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인간 내면의 부정적인 면을 이야기하는 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보다는 삶을 바라보는 관점의 다양성을 얘기하는 것을 보고 왜 이것이 철학소설인가를 알게 되었죠. 작가 카렐 차페크는 철학을 전공했고 이 책 평범한 인생은 그의 철학 3부작 소설의 하나예요. 역자는 차페크는 철학의 영향으로 인간 사회에서 절대라고 확신하는 믿음이나 가치관에 대한 끊임없는 회의가 그의 모든 작품에 담겨 있다. 진정한 삶의 가치는 일상성 속에서 사랑과 긍정적 태도를 실천하는 평범한 삶에 있다는 것이 그의 문학이 전하는 메시지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작가는 후기에서 세상에는 나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많은 언어를 통하여 서로의 의사를 교환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우리와 다른 인간을 존중할 수 있으며 그가 우리와 같기 때문에 그를 이해할 수 있다. 바로 형제애와 다양성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총 34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문에서 저는 오늘 29단락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19단락까지는 평범한 삶을 이야기하고 20단락부터는 여러 자아들과 갈등을 빚는데요. 이 단락부터 화합이 서서히 시작되려고 해요. 본문에는 상이한 본성들이 서로 불화하지는 않았다. 말없이 타협했고 아마도 서로를 배려하기도 했을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아름다운 구절도 있어요. 왜 나는 날갯짓하는 천사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하는 걸까? 어쩌면 저주받은 그것이 구원의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때로는 그 천사가 더러운 구덩이에 빠지고 때로는 사악하고 저주받은 것이 정화되는 것 같았다. 마치 그 어둠의 틈새를 통해 강하고 눈부신 빛이 들어와 그 빛의 아름다움이 그 더러움조차 어떤 강렬한 것으로 빛나게 하는 것 같았다. 어쩌면 그 구원받지 못한 것도 내 안에서 영혼이 되어야 했는지 모른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나와 우리가 되어서 함께 화해하고 화합하는 성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9단락을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평범하고 매우 행복한 사람이었던 건 진실이다.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다. 그게 중요한 거지. 이 삶은 어려서부터 나의 내면에서 형성된 거라고. 그 삶에는 푸른 작업복을 입고 목재더미에 몸을 기대며 완성된 가구를 어루만지는 아버지가 흔적을 남겼고 석수장이, 옹기장이, 가게주인, 유리공, 빵집 주인 같은 주위 사람들이 세상에 다른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듯 자신들의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에는 문을 꽝 닫고 더욱 정열적으로 일에 몰두했다. 삶이란 사건들이 아니고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이란 우리의 지속적인 작업이다. 그랬다. 나의 삶도 내가 깊이 몰두한 일종의 과제 같은 것이었다. 내게 소일거리가 없었다면 무척 곤혹스러웠을 게다. 은퇴하게 되었을 때 난 할 일을 가지기 위해 여기 이 집과 정원을 샀다. 씨를 뿌리고 벌초하고 물을 주는 일은 그 밖의 일이나 자기 자신까지 잊어버리게 될 정도로 몰두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곳은 정말 어릴 때 앉아 놀던 톱밥으로 덮인 작은 울타리 같기도 했다. 그곳에서 많은 기쁨을 느꼈고 나를 한쪽 눈으로 바라보며 질문을 던지는 방울새도 만났다. 너는 대체 누구지? 방울새야,
난 울타리 너머에 사는 다른 사람들처럼 아주 평범한 사람이란다. 지금 나는 정원사가 되었고 이 일은 노신사가 가르쳐 주었단다. 거의 모든 일이 헛되이 일어나는 법은 없다. 모든 일에는 신기하고 지혜로운 질서가 있고 곧고 필연적인 길이 있다. 어려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한 인간에 관한 연관성이 있는 이야기이다. 이 단순하고 질서정연한 목가적인 삶이 말이다. 아멘. 그건 사실이지. 그런데 또 하나의 연관성이 있고 사실인 이야기가 있다. 그건 어떻게든 자신이 태어난 좁은 환경보다, 소목장이와 석공들보다, 다른 학생들보다 끊임없이 뛰어나고 싶었던 사람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것도 어린 시절부터 삶이 끝날 때까지 진행되는 이야기이다. 이 삶은 전혀 다른 소재로 빚어졌으며 불만스럽고 끝없이 허욕을 부리던 삶이었다. 그 삶의 주인공은 일보다는 자기 자신을 중시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고 싶어 했다. 자신에게 기쁨이 되어서가 아니라 1등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다. 역장의 딸과 사귈 때에도 자신이 전신기사나 매표원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며 우쭐해했다. 늘 자신뿐이었고 항상 자신만을 생각했다. 결혼 생활에서도 늘 자신의 비중을 넓히려 했고 오로지 자신이 전부였으며 모든 것이 자신을 중심으로 일어나야 했다. 이젠 충분하겠지? 아무것도 차지한 게 없으니까 말이야.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졌을 때 그자는 또다시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자신의 영역을 넓힐 수 있는 새롭고 보다 큰 공간을 찾아야 했다. 그러나 그 삶은 언젠가는 끝나게 마련이었고 그건 슬픈 일이었지만 종말 역시 좋지 않았다. 어느샌가 그는 늙은이가 되었고 혼자가 되었으며 그의 것은 점점 줄어들었다. 그게 평생이었단다, 방울새야. 그 삶의 소재가 행복한 것이었는지는 모르겠구나. 사실이었던 이야기. 여기 세 번째 이야기가 있는데 역시 연관성이 있고 어린 시절부터 지속되어 온 이야기이다. 그건 우울증 환자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에는 어머니가 관련되어 있다. 어머니는 나를 응석바지로 만들었고 나를 자신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하게 만든 사람이었다. 나 자신 속에 있는 억척스러운 자아의 나약한 동생 같은 인물이 내게 형성된 것이다. 둘 다 분명 이기주의자들이었다. 그런데 억척이는 공격적이었고 우울증 환자는 방어적이었다. 이 우울증 환자는 자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소극적이었고 오로지 안전한 생활만을 원했다. 그는 아무 데에도 끼어들지 않으려 했고 안전한 항구나 방풍막 같은 것들만 찾았다. 무엇보다 그 때문에 공무원이 되었고 결혼을 했고 자신의 주위에 울타리를 친 것이다. 우울증 환자는 첫 번째 자아인 평범하고 착한 인간과 지내기가 가장 편했다. 규칙적으로 일하는 생활은 그에게 안정감을 주었고 은신처를 만들어 주었다. 억척이의 불만에 찬 명예욕은 때로 우울증 환자가 느긋하고 편안히 지내는데 방해가 되기는 했지만 생활이 더욱 윤택해지는 데에는 쓸모가 있었다. 전체적으로 보아 이 세 개의 삶은 서로 동맹 관계를 맺은 것은 아니었으나 조화를 이룬 셈이었다. 평범한 자아는 다른 어떤 것에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일을 했고 억척스러운 자아는 그 일을 상품화하면서 한눈 팔지 않고 이 일은 하고 저 일은 하지 말라는 지침을 정해주었으며 우울증 환자인 자아는 가장 괴로워하며 어두운 표정을 지었지만 자신을 파멸시키지 않았고 모든 일을 적당히 처리했다. 그처럼 세계에 상이한 본성이었지만 서로 불화하지는 않았다. 말없이 타협했고 아마도 서로를 배려하기도 했을 것이다.
이 세 개의 자아는 말하자면 나의 공식적인 그리고 결혼 생활과 함께한 삶들이었다. 내 아내는 그 삶들을 공유했고 그 삶들과 견실한 동맹을 맺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낭만주의자에 관한 것이다. 우울증 환자인 자아의 동료였다고나 할까? 그는 우울증 환자가 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든 보상하는데 아주 필요한 인물이었다. 다른 두 자아와는 대화가 통하지 않았다. 억척이는 너무 객관적이며 냉철했고 평범한 인간은 평범할 뿐이었으며 아무런 환상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반면에 우울증 환자는 뭔가 흥분되고 위험한 일을 경험하기를 매우 좋아했는데 자신은 안전하게 집에 머물고 있는 것이니까 모험을 좋아하고 기사와 같은 자아를 덤으로 지니고 있다 해도 나쁠 게 없었다. 그 낭만주의자인 자아는 유년기 때부터 나와 함께 있어 왔고 내 삶 깊숙한 곳에 자리를 잡았지만 결혼 생활 속으로 들어오진 않았다. 이 자아에 관해 아내가 알아선 안 되었다. 어쩌면 그녀 역시 가정 생활이나 부부간의 애정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아를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나는 그에 관해 아는 바가 없다. 또한 다섯 번째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도 연관성이 있고 사실인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이미 나의 소년기 때에 시작된다. 그것은 버림받은 삶이었고 다른 자아들 가운데 어느 것도 그와 연관을 맺으려 하지 않았다. 그의 존재에 대해서도 알아선 안 되었으나 단지 때때로 극도의 고독 상태에서 어둠 속에서 은밀히 조금은 경험할 수 있었지만 늘 사악했고 지저분했고 가공할 만큼 저주스러웠으며 독자적인 존재였다. 그것은 나의 자아도 그 낭만주의자 같은 어떤 존재도 아니었고 그저 어떤 것일 뿐이었다. 저급하고 억눌려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인성을 형성하지 못했던 것이다. 조금이나마 자아를 형성했던 것들은 모두 그것을 꺼렸고 심지어 두려워하기까지 했다. 그것은 나의 자아와 대립했고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지만 몰락이나 자기 파멸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었다. 전체를 볼 수 없는 존재였고 항상 어둡고 은밀하게만 경험될 뿐이었다. 마치 짐승의 악취가 나고 자물쇠가 걸린 더러운 판잣집에서 그랬듯이. 그리고 완전한 이야기는 아니나 단편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있다. 시인의 경우가 그것이다. 그걸 설명할 수가 없다. 이 시인이 나의 내면 깊숙이에 있는 다른 어떤 자아보다도 그 저급하고 비밀스러운 존재와 상관이 많다는 느낌이 든다. 물론 시인의 내면에는 보다 높은 뭔가가 있었지만 그는 나와 반대편에 서 있었다. 아, 이걸 말로 표현할 수만 있다면. 시인은 뭔가를 해방시키려는 듯 그것을 어떤 인물로 형상화하거나 또는 인물 이상으로 만들려 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신적인 자비나 기적이 일어나야 했을 것이다. 왜 나는 날갯짓하는 천사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하는 걸까? 어쩌면 저주받은 그것이 구원의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때로는 그 천사가 더러운 구덩이에 빠지고 때로는 사악하고 저주받은 것이 정화되는 것 같았다. 마치 그 어둠의 틈새를 통해 강하고 눈부신 빛이 들어와 그 빛의 아름다움이 그 더러움조차 어떤 강렬한 것으로 빛나게 하는 것 같았다. 어쩌면 그 구원받지 못한 것도 내 안에서 영혼이 되어야 했는지 모른다. 내가 아는 것이라곤 그게 영혼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저주받은 것은 저주받은 채로 남았고 나의 공인되고 정당한 자아와 아무런 상관을 맺지 못했던 시인은 저주를 받았다. 다른 이야기들 안에 그 시인을 위한 공간은 없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 인생의 목록이다.